안녕하세요. 최상욱입니다. 오늘 그 부동산 스트리밍에서는 지난 주중과 주말에 있었던 한은 금통위하고 그리고 미국에서 열린 그 잭슨홀 미팅에서 나왔던 그 파월의 연설문, 이거를 해석하는 글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저희가 또 네프콘의 그 연설문 전체를 좀 번역하고 거기에 제 생각을 좀 담아서 글을 올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전달해 드리려고 하고요. 저한테는 이 과정이 굉장히 좀 재미가 있었는데, 왜냐하면은 많은 분들이 한국 주택시장이랑 미국 주택시장을 등선상에 놓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사실은 비슷한 점이 있고 상당히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조금 말씀을 드릴까 싶고, 그리고 버핏이 미국 주택 건설업체를 또 샀거든요. 그거를 얼마를 샀냐면은 그 DR 호튼이라는 미국 최대의 주택 건설 업체를 샀는데 600만 주를 샀어요. 한 110불 정도 되니까 이게 거의 한 7억 불 가까이 산 거거든요. 7억 불이면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은 지금 1,400원만 곱해도 9천억 원인데, 그냥 9천억 원은 버핏한테는 무슨 뭐 코카콜라와 햄버거 먹는 정도인가 봐. 그래서 그냥 아주 그 쿨하게 산 것 같습니다. 근데 주택 시장이 이렇게 엄청나게 고평가가 되고 있는데 버핏이 주택주를 샀잖아요.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주택 가격이 상당한 조정을 받은 상황에서 지금 뭐 공급이 부족하네 뭐네 하면서 앞으로 공급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러면서 주택을 사자 이런 얘기가 나올 법한데, 한국에서는 그런 얘기가 잘 안 나오고, 반대로 미국에서는 굉장히 주택 가격이 역사적 고점이란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주택주를 샀거든요. 물론 뭐 다음 분기 13F를 보면은 정리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버핏이 왜 그렇게 샀나 이거에 대해서 해석하는 글들이 많았는데요. 저는 DR 호튼이라는 회사를, 저도 미국의 주택건설 업체의 주가라든가 이런 분석을 과거 현직 애널 때도 했었는데, 그때보다 지금 버핏이 산 걸 보면은 얘가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미국 금리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주식이 아니라 그 금리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가 보여가지고 또 이게 소름이 돋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잭슨홀 연설문 전체 하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돌아가는 얘기를 한번 스트리밍을 해볼까 합니다. 이거는 네프콘에 있는 내용들을 전달해 드리는 건데, 텍스트로 보고 싶은 분들은 네프콘 아래 주소 남길 테니까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스피치는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스피치 제목은 인플레이션, 그 Progress and the Path Ahead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물가에 대해서 그 제목을 달려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의 좀 여정이 어땠는지, 그 진전이 어땠는지 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그 전망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오늘의 스피치는 그동안의 여정이 어땠는지를 설명하고, 그리고 전망 부분을 예고할 거기 때문에 두 부분으로 될 수 있다는 거를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 소제목이 달렸었는데, 여기 그 스트럭처럴 시프트라고 달려 있는데, 글로벌 경제에 여기 구조적인 그 변화가 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통상 이 구조적이란 말을 쓸 때는 뭐 시클리컬이나 이런 게 아니라 되게 그 구조라는 건 단단한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꽤 오랜 기간, 장기간 유지되는 변화를 이런 구조적이란 변화라고 하니까, 전 세계 경제에서 뭔가 구조적으로 변하는 게 뭐냐, 이런 게 굉장히 부제목이 그 궁금증을 낳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이것이 고금리가 구조적으로 고착화되는 걸 의미하는 거냐, 아니면은 최근에 막 논란이 있었던 그 중립금리 논란들이 있는데, 이 중립금리라는 것이 구조적으로 뭔가 올라갔다는 거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하는 거냐 하면서, 오히려 요 대제목보다 요 부제목에 이제 쫄려가지고 시장에서는 굉장히 그 쫄아있는 상태에서 파월이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파월이 굿모닝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건데요. 그냥 한글로 쭉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구조적이라는 게 무언가 공고히 변했다는 걸 말하는 거죠. 파월이 이렇게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작년 잭슨홀 심포지엄에서 저는 짧고 직접적인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올해 연설은 좀 더 길어지겠지만 인플레이션을 2% 목표치까지 낮추는 것이 연준의 임무이며 그렇게 할 것이라는 메시지는 동일합니다.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 정책을 상당히 강화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정점에서 하락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여전히 너무 높습니다. 적절한 경우 금리를 추가로 인상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인플레이션이 목표를 향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제한적인 수준에서 정책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두 갈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결론을 말을 해줘요. 그러니까 올해 좀 길게 말할 건데, 인플레이션율 2% 목표치까지 낮추는 것이고 이건 변화하지 않을 것이다, 이 얘기를 먼저 합니다. 왜냐하면은
중립금리가 변하면서 인플레이션 목표치가 3%가 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들이 벌써 또 몽실몽실 올라오거든요. 근데 그거 변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건 라가르드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 정책을 상당히 강화했죠. 500bp 올렸으니까 강화했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그러다 보니까 내려왔는데, 근데 난 내가 생각할 때 여전히 너무 높다. 이것도 되게 호키시하게 말한 거예요. 그리고 적절한 경우에는 금리를 추가로 인상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제한적인 수준에서 정책을 유지할 거다. 그러면은 이런 질문들이 나오는 거예요. 뭐냐면은 인플레이션이 목표를 향해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확신은 언제, 어떤 조건에서 들 것인가? 이렇게 내리고 있는데요, 막 이런 걸 얘기할 텐데, 연준이 생각하는 내가 생각할 때 그게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 때가 언제인지를 설명해 주어야 친절한 이제 스피치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제한적인 수준에서 유지할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제한적인 수준이라는 게 대체 몇 퍼센트 정도를 의미하는 거야? 언제 정도를 의미하는 건지 이것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 가지고 좀 더 그 말을 하는 식으로 이제 풀러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시작을 하죠. 그래서 오늘 저는 지금까지의 진행 상황을 검토하고 이중 임무 목표를 추구하면서 그 연준이 갖고 있는 물가와 고용이라는 듀얼 맨데이트를 추구하면서 우리가 직면한 불확실성과 전망에 대해서 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책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요약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진척 상황을 고려할 때 앞으로의 회의에서는 들어오는 데이터와 변화하는 전망 및 위험을 평가하면서 신중하게 진행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소제목을 달아서 진행을 합니다. 이제 바로 읽어볼게요. 이거 단테님처럼 해야 되나? 현재 진행 중인 높은 인플레이션은 처음에는 매우 강력한 수요와 팬데믹으로 인해 제한된 공급의 충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2022년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정책금리를 인상할 당시만 해도 인플레이션을 낮추려면 전례 없는 팬데믹 관련 수요와 공급 왜곡이 완화되고 통화정책을 긴축하여 총수요의 성장을 둔화시켜 공급이 따라잡을 시간을 벌여야 한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 두 가지 힘이 함께 작동하여 인플레이션을 낮추고 있지만 최근의 우호적인 수치에도 불구하고 아직 갈 길이 멀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왜 생겼냐? 일단 이 진단부터 해야 되는데 그 인플레이션 생긴 진단을 두 가지로 합니다. 첫 번째는 너무나 강력한 수요 견인이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팬데믹으로 제한된 공급망 충돌. 이 두 가지를 같이 얘기합니다. 사실 이것도 설왕설래가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같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수요 사이드랑 공급 사이드 둘 다 인플레이션이 원인이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강력하게 왔다. 그러면은 원인이 이렇다면은 해법도 간단한 건데 팬데믹으로 제한된 공급망 충돌이 해소되고 수요가 내려가면 인플레는 잡히겠죠? 그래서 이 중에서 어떤 것들이 지금 잡히고 있고 안 잡히고 있는지를 이제 또 설명하게 되는 거예요. 일단 내 인플레가 왔다. 근데 수요와 공급 때문이야. 근데 수요랑 공급 중에서 뭐가 잡히고 있는지 설명을 해줄게. 이러면서 시작을 합니다. 12개월 기준 미국의 헤드라인 헤드라인 PC 물가는 2022년 6월에 7%로 정점을 찍고 7월 현재 3.3%로 하락해서 글로벌 추세하고 거의 일치하는 궤적을 그리고 있습니다. 물가가 이제 상당히 내려갔다고 생각하죠. 헤드라인 기준으로는. 근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이 22년 초부터 전 세계 헤드라인 인플레이션 변화의 주요 동인이었습니다. 이건 그러니까 공급 사이드라는 거죠. 공급 사이드에서 인플레이션 변화한 주요 동인이었습니다.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은 가계와 기업이 가장 직접적으로 체감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하락세는 매우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나 식품 및 에너지 가격은 변동성이 여전한 글로벌 요인의 영향을 받고 인플레이션이 향방에 대한 잘못된 신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남은 논평에서는 식품 및 에너지 구성 요소를 제외한 핵심 PC 인플레에 초점을 맞추겠다. 그러니까 먼저 아까 수요랑 공급 견인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수요랑 공급 견인이 있는데 전체 물가 수준이 어떻게 변하는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헤드라인 PC 얘기를 하죠. 근데 그래서 지표를 열리는데요. 여기 주요 국가 보시면 뭐 캐나다, 유로존, 일본, 영국, US가 있는데 이게 헤드라인 물가의 변화 모습이거든요. 이 헤드라인 물가 2020년 이때 침체가 있었고요. 요 물가가 지금 어디까지 올라갔어? 이게 7%까지 올라갔다가 현재 헤드라인 물가가 3%까지 떨어졌습니다. 다른 나라도 유사하죠. 더 올라갔다가 내려간 나라가 있지만 대부분의 국가들에서는 헤드라인 물가가 올라갔다가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뭐 조금만 더 내려가면은 뭐 2%니까 좀만 더 내려가면은 뭐 코로나 이전에 금리 그 물가 레벨까지 올라가니까 이제 거의 다 왔다.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헤드라인 물가고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코어를 또 보게 되는 거죠. 근데 헤드라인 PC가 자기네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물가 지표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다른 거랑 다 비슷한데요. 근데 여기 해석에서 이 PC가 유사하게 가긴 하는데 이 에너지나 이런 부분은 좀 변동성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걸 좀 쪼개서 봐야지 될 것 같다 하고 그러면서 이제 코어를 설명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제 코어 PC, 그러니까 핵심 PC 인플레이션은 이제 헤드라인 아닌 코어는 22년 2월에 5.4%고 같은 기간 7월은 4.3%입니다. 그러니까 헤드라인은 7에서 3.3을 갔는데 코어는 5.4에서 4.3을 갔기 때문에 코어의 하락은 지금 굉장히 적은 거죠. 그래서 6월과 7월에 그 코어의 월별 수치가 낮아진 거는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두 달간의 양호한 데이터는 인플레이션이 목표를 향해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신뢰를 구축하는데 겨우 시작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두 달 내린 거로는 장기적으로 확신이 들 만큼 이게 내려가고 있다는 확신을 나한테 주지 않는다. 이건 그냥 시작에 불과하다. 이런 말을 한 거고요. 이러한 낮은 수치가 어느 정도 지속될지 또는 향후 몇 분기 동안 그 근원 인플레가 안정될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12개월 근원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왜냐면 4.3이니까요. 물가가 안정세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역으로 여기서 이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상당한 추가 상승 여력이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버립니다. 뭔 얘기냐면은 지금 헤드라인 내렸고 코어도 내려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코어가 두 달 내려갔는데 두 달 내려간 건 작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게 더 내려가는 게 아니라 더 위로 튀어버릴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튀어버리는 추가 상승 주도할 요인을 이해하려면은 이 핵심 PC가 구성이 되고 있는 그 구성을 이해해야 되는데 핵심 PC가 구성이 상품 그리고 주택 그리고 기타 비주택 서비스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 세 가지를 같이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품 사이드에 일어나는 변화, 주택 서비스 사이드에 일어나는 변화, 그리고 비주택 서비스 부분에 일어나는 변화를 보면은 어떻다고요? 안정세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반대로 상당한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 다시 물가가 튈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쫄아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장기적으로 지속해서 내려간다는 생각이 확실히 나한테 들어야 되는데 헤드라인 내려갔는데 그거는 헤드라인 내려간 거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공급망 교란으로 올라갔던 게 내려가는 거니까 이건 공급 사이드적인 요인 부분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 건데 그런데 핵심 그 코어 물가 같은 경우에는 5.4에서 4.3으로 밖에 안 내려갔고 이거는 조금밖에 안 내려갔으니까 아직 완전히 내려가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내려가는 게 아니라 다시 올라가 버릴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자기가 쫄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여기까지 들으면은 굉장히 매우 진짜 호키시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PC 부분의 변화를 얘기하죠. 다른 12개월 기준으로 그 미국의 PC가 코로나 이전에는 보시는 것처럼 2%대였는데 1로 내려갔다가 지금 이제 5% 찍었다가 내려오고 있긴 해요. 최근 두 달은 이제 이렇게 내려온 건데 이렇게 내려왔지만 여전히 4.3%라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여전히 매우 높은 레벨이고 이걸 1로 끌어내려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4%대를 이걸 거의 뭐 2%대로 내추려면 200bp 내려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정말 너무나 그 큰 폭으로 내려가야지 되는 걸 의미하니까 사람들이 이거 내려가고 있긴 한데 속도가 너무 늦다 이런 생각 중인데 파월은 여기서 이게 내려가는 게 아닐 것 같고 이거 올라갈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여기서 한번 충격을 받아버렸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상품 분야랑 주택 서비스 분야 그리고 기타 비주택 서비스 분야를 또 분해를 해서 설명을 하는 건데 이제 그래서 이것 때문에 스피치가 좀 길어진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거꾸로 말하면 좀 친절한 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준 생각을 그대로 다 보여줬기 때문에 좀 친절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품 분야부터 시작을 해보죠. 긴축 통화 정책과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서서히 풀리면서 내구재를 중심으로 핵심재 인플레이션은 급격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먼저 상품 분야를 다루는 겁니다. 자동차가 좋은 예입니다. 팬데믹 초기에는 저금리, 수요도 셌고 재정이양, 대면 서비스에 대한 지출 감소, 대중교통 이용 및 도시거주 선호도 변화, 외곽으로 선호하고 이러다 보니까 자동차 수요가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한국도 똑같았죠. 하지만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인해 자동차 공급은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차량 가격이 치솟고 억눌려 있던 수요가 대량으로 발생했습니다. 팬데믹과 그 영향이 약해지면서 생산과 재고가 증가하고 공급이 개선되었습니다. 요즘 차량용 반도체 이슈가 좀 꺼졌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만드는 회사들 주가가 떡상승을 했는데 그런 과정에서 수요가 좀 해소가 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또 동시에 높은 이자율이 수요에 부담을 주었습니다. 자동차 대출 금리는 작년 초부터 거의 2배 가까이 올랐으며
고객들은 높은 금리가 경제성에 미치는 영향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급 및 수요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자동차 인플레이션은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상품 쪽에서는 아까 수요랑 공급이 있었는데 수요도 올라가서 수요가 위축이 됐고 공급만 교란이 있어서 이게 가격이 어마어마한 상승했지만 지금은 반도체 이슈도 별로 없고 이러다 보니까 공급도 많이 되면서 공급 문제도 풀렸다.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어떻게 보면은 진짜 완전 베스트한 그런 부분이죠. 왜냐하면 서두에 그 파월은 인플레이션이 수요가 증가했고 공급에 병목이 있었다는 게 복합적으로 작동을 했는데 자동차에 대해서는 수요가 위축이 됐고 병목도 해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바람직한 모습으로 작동을 한 거죠. 그럼 파월은 이제 사실은 자동차는 전혀 걱정을 하지 않을 거고 이 내구재 부분에 대해서는 이 내구재는 오래 쓰는 그 제품들을 말하는데 내구재 쪽에서는 이제 걱정을 전혀 안 할 거다라는 생각을 확실히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게 베스트 프랙티스라고 할 만한 가장 완벽한 그런 답지를 보여주면서 가격이 변화했기 때문에 아 이게 정말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전반적으로 핵심제 인플레이션도 비슷한 역학관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화억제 정책의 효과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더 완전히 나타날 것입니다. 지난 2달 동안 코어 내구재 가격은 하락했지만 12개월 기준으로 핵심제 인플레는 팬데믹 이전을 훨씬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내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속적인 진전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굉장히 제한적인 통화 정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위축돼야 되고 병목이 풀려야 되기 때문에 이 수요 위축을 위해선 여전히 제한적으로 해야지 될 것 같다. 자동차는 잘 잡혀가고 있는 것 같은데 자동차를 제외한 나머지 내구재 같은 것들은 여전히 더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제한적인 통화 정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제 주택 서비스 부분에 대해서 입을 엽니다. 제 전공 분야가 되겠습니다. 이자율에 매우 민감한 주택 부분에서 통화 정책의 효과는 출범 직후부터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모기지 금리는 2022년 한 해 동안 2배로 상승해서 주택 착공과 판매가 감소하고 주택가격 상승률이 급락했습니다. 시장 임대료의 성장률은 정점을 찍고 내렸습니다. 주택 서비스 인플레이션은 일반적인 경우처럼 이러한 변화에 좀 뒤처져서 움직였지만 최근에 하락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플레이션 지표는 그 모든 세입자가 지불하는 임대료하고 소유주가 점유하는 주택에서 얻을 수 있는 동등한 임대료의 추정치를 반영하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이 천천히 회전하니까 시장 임대료 증가율의 하락이 인플레이션 지표에 반영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집값이 빠져도 이게 반영되는데 시간이 걸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시장 임대료 둔화는 최근에서야 해당 지표에 반영되기 시작했습니다. 대략 지난 1년간 신규 임대의 임대료 증가율이 둔화된 것은 이미 진행 중이라고 볼 수가 있고 내년에 측정되는 주택 서비스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러니까 24년에 주택 부분의 코어 PC 부분의 주택 서비스 부분은 내려갈 거라는 거죠. 앞으로 시장 임대료 상승률이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안정되면은 주택 서비스 인플레이션도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게 내려간다고 얘기를 하죠. 앞으로도 그래서 시장 임대료 데이터를 면밀히 관찰해서 주택 서비스 인플레이션의 상방 및 하방 리스크에 대한 신호를 주시할 것입니다. 그래서 뭐 위아래를 일단 다 보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파월 얘기는 진로우나 코어 로직이 그 12개월 임차료 추세를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요렇게 올라갔다가 지금 내려오고 있잖아요. 근데 PC의 그 주택 물가는 이렇게 올라가고 이제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올라오고 내려오는데 요 시차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임차료의 정점은 21년 말이었는데 우리나라도 금리 올리기 전에 그때가 아마 전세 대란이었잖아요. 근데 그 정점이었는데 지금은 내려왔으니까 얘도 시차를 반영하면서 이렇게 내려올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재밌는 건데요. 이게 시장 임대료 상승률이 팬데믹 이전으로 좀 안정되는 게 전제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파월이 말한 대로 한다면은 파월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시장 임대료 상승률이 팬데믹 이전으로 안정화되면은 주택 서비스 물가도 팬데믹 이전으로 하락할 것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거꾸로 시장 임대료 상승률이 팬데믹 이전 수준이 아니라 지금처럼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면은 주택 서비스 물가가 안 잡힌다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여기서부터는 되게 재밌는 일이 생기는데 현재 미국 시장에서는 그 7%대 모기지에서 거래량이 엄청난 위축을 보였는데 주택 가격이 다시 오르고 임대료가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매우 기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텔레그램에 이걸 좀 썼었는데요. 이게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 버핏이 집을 주택주를 산 것도 여기 있는 것 같아요. 먼저 2020년에서 23년 사이에
그러니까 2020년 들어가서부터 미국에서 30년 만기 모기지로 1년에 그 이제 몇백만 채씩 집을 샀던 그 구입자들은 3.5%로 30년 만기 모기지를 두고 집을 샀는데, 이 사람들이 집을 팔고 다른 집으로 이사 가면은 7.5% 모기지로 지금 교체를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요 약 직전 4년 정도에 구입을 했던 사람들이 지금 집을 안 팔고 있습니다. 집을 안 팔고 있었더니 어떻게 됐냐면은 이제 기존 주택 거래량이 완전히 위축이 되고 있습니다. 그 주택 거래량이 굉장히 위축이 되고 있는데, 그런데 머리 아픈 거는 주택 가격이 폭발하고 있어요. 위로 폭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위축이 되고 있는데 왜 주택 가격이 떡상승하냐면은, 매년 신규로 주택을 구입해야 되는 사람들은 발생을 하는데요. 종전에 있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는 그 주택의 거래 공급량을 늘려주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자기 집을 그냥 꽉 안고 있어가지고 매물을 안 내놓다 보니까 집을 조금 사야 되는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높은 가격을 주고 사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경험을 했잖아요. 2020년 하반기에 전세 대란 다 경험하셨죠? 뭐냐면은 이 전세 대란이 온 것도 임차료를 올린다고 얘기를 하니까 종전 임차인들이 집주인들이랑 신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되거든요. 5월과 6월 달에. 그래서 5월, 6월 달 이럴 때 신규 임대차 계약을 엄청나게 체결해 버리니까 20년 하반기에 딱 적정 시점에 임차 수요가 발생했을 때 임차 공급이 없었어요. 임차 공급은 없는데 그 주거 수요는 있으니까 그 주거 수요를 아주 높은 주택 가격으로, 그러니까 이게 자가든 전세든 아주 높은 가격으로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거든요. 이거가 지금 미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나라가 2020년에 다들 멘탈이 나갔듯이 지금 미국의 그 트위터, 그러니까 X를 보면은 500bp 금리가 상승했고 주택가가 평균 가격 전부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주택가가 하락하는 게 아니라 7월부터 다시 주택 가격이 떡상승을 하니까 다 멘탈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주택 가격이 너무 비싸다, GDP 2.0배까지 치솟았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버핏이 그런 상황에서 신규 주택 건설하는 주식을 샀는데, 그건 이유는 명확한 겁니다. 뭔 얘기냐면은 종전 주택자들이 3% 모기지를 계속 킵하고 신규로 7% 이상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은 기존 주택의 모기지가 너무 높거나 하니까 그 주택을 구매하는 쪽에서는 자연스럽게 신규 주택에 대한 니즈가 많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 신규 주택에 대한 니즈가 많아지니까 주택 발주가 많이 들어가면서 요즘 건설 회사들, 그 DR 호튼, 이제 이런 회사들, 이제 그 회사 이름은 DR 호튼인데 DHI라고 돼 있는데, 이 DR 호튼 같은 회사들이 그 이 하는 걸 보면은 수주가 늘어나면서 그 주가도 이제 같이 상승을 했어요. 지금 수주 증가 속도가 가파르거든요. 버핏은 6월 말 기준으로 이거를 약 한 6.85%치 정도 샀으니까, 이거 100불 이하에 샀겠구나. 이 사람 타짜네, 타짜 진짜. 그러니까 600만 주를 타짜 한 5억 불 주고 600만 주를 샀겠네요. 근데 그 정도 주고 샀는데, 그리고 나서 어쨌든 주가는 이렇게 올라다가 지금 조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금리가 더 올라갈까봐. 근데 금리가 더 올라갈까봐 주가는 조정을 받고 있지만, 사실 미국 주택 가격은 사실 더 올라가고 있죠. 그게 이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이런 가정이에요. 만약에 금리가 내려오지 않는다면은 20년, 23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집을 계속 킵할 거고, 그러면 주택의 신규 수요는 매년 발생하니까 매년 발생하는 신규 수요를 감당할 만한 기존 주택의 공급이 없다면 신규 주택 공급만 있을 것이고, 신규 주택 공급은 주택 건설 업체만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주택 건설 업체는 호황을 누리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버핏의 주택주 매수에는 금리가 인하되지 않고 오랜 기간 높게 유지될 수 있다는 걸 깔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금리가 꽤 빠른 속도로 인하가 되게 된다면은, 그러면 기존에 3.5%에서 4%대 모기지하고 있었던 사람이 다시 3.5에서 4%대로 가게 된다면은 기존 주택을 처분할 수가 있잖아요. 주택 가격도 올라 있는 상태인데 매우 기분 좋게 처분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주택주를 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이걸 적으면서도 요즘 들었던 생각인데, 연초만 하더라도 올해 9월에 연준에서 그 금리를 내린다고 했었고요. 5월 달만 하더라도 11월에는 금리를 내린다고 했었고요. 그러다가 7월부터 분위기 다 바뀌어가지고 이제 금리 내리는 게 내년으로 미뤄졌고, 그리고 11월에는 다시 한번 금리를 한 번 더 인상할 거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금리 인하 시점이 뒤로 계속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를 놓고 보면은 올해 하반기부터 내린다라고 생각을 안 하고, 버핏은 그때부터 이미 올해 금리 못 내릴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주택주를 매입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물론
뭐 4분기 말 정도 됐을 때 아니면 금리 인하 시점이 눈에 밝혀졌을 때 그때 처분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현재 만약에 이 상태가 좀 더 고착화되게 된다면은 그러면은 주택 수요를 커버하는 그런 주택 공급이 없는 상황에서 진짜 엄청난 투자가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어쨌든 그분은 너무 그 위대한 투자자니까 그 배경을 전부 완벽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제가 이 미국 주택시장 주택주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생각을 해볼게요. 파월이 언급한 현재의 PC 주거 물가, 핵심 주거 물가는 22년 하락이 반영되는 거죠. 그죠? 지금 이제 반영되는 게 22년 하락하는 게 반영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지금 현재 올해 올라가는 23년 하반기 건 언제 반영되죠? 24년에 반영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PC 주거 물가 하락이 22년께 지금 반영되면서 지금 내려가고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이것도 매우 일시적일 수가 있는 게, 이게 올해 거 올라간 거는 언제 반영되면 내년에 반영돼요. 그러니까 24년에는 다시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 그 발표문에 보시면은 그 부분을 예상해요. 앞으로도 시장 임대료 데이터를 면밀히 봐서 이 주택 서비스 인플레이션이 상방이나 이 하방 리스크에 대해서도 그 주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 측정되는 주택 서비스 인플레이션은 당연히 미칠 거죠. 그러니까 이건 이미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작년께 빠진 게 올해 빠진 게 그게 뭐, 문제는 올해 올라가고 있는 거 내년 반영되면 어떡할 건데,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아까 그 핵심 PC가 내가 좀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약간 우려를 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그냥 사람들은 주거비 무조건 빠집니다, 이거 보면서 이거 보세요, 이거 1년 전 거 반영돼서 이거 빠지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데 이게 다시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게 다시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러면 24년에 또 올라가겠네, 이런 생각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주택 부분이고요. 마지막 카테고리가 비주택 서비스인데, 비주택 서비스는 핵심 PC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건데, 이거는 뭐 의료, 음식료, 교통, 숙박료 이런 다양한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이 부분은 지금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파월은 마지막 범주인 비주택 서비스는 핵심 PC 지수 절반인 의료, 음식료, 교통, 숙박 광범위한 분야입니다. 이 부분의 12개월 인플레이션은 출범이 횡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3개월과 6개월간의 측정된 인플레이션은 이 비주택 서비스는 감소하고 있어서 고무적입니다. 지금까지 비주택 서비스 인플레이션이 완만하게 하락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러한 서비스 중 상당수가 공급망 병목 현상의 영향을 덜 받았으며, 그러니까 내구재는 자동차 같은 거는 차량용 반도체 이런 건 공급망 영향을 받았는데, 이런 미국 로컬 비주택 서비스는 공급망 영향이 없잖아요. 미국적인 얘기니까. 그러니까 이게 인플레이션이 감소한 이유는 공급망 병목 현상이 없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주택이나 내구재와 같은 다른 부분보다 또 이자율에 덜 민감하다. 주택이나 이런 거는, 주택은 이자율에 굉장히 민감하죠. 내부재도 이자율에 왜 민감하냐면은, 내구재는 수익 회수가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자율이 높다면 내구재엔 투자는 위축이 돼요. 그래서 이 내구재 같은 거는 굉장히 이자율에 민감한데요. 뭐 음식료나 이런 거는 오래 생산해서 오래 팔아먹고 이러니까 이자율에 그렇게 민감하지는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자율에 덜 민감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러한 서비스의 생산은 상대적으로 노동집약적이고 노동시장은 여전히 타이트합니다. 이 부분의 규모를 고려할 때 가격 안정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진전, 뭐가 더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총수요와 공급의 밸런스를 맞춰주면서 여기 압력을 줄일 것 같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제한적으로 유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하면은 인플레는 수요 확대, 공급 병목으로 생겼다. 수요 위축, 공급 병목 해소가 된다면 물가는 내릴 것이다. 그 헤드라인 PC 물가를 제일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 그 헤드라인 PC가 내리고 있지만 헤드라인 PC랑 근원을 제일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 요 물가가 여전히 너무 높다. 근원은 팬데믹 이전에는 1, 2%인데 지금 5.4% 갔다 4.3 갔기 때문에 여전히 높고 갈 길이 멀다. 근데 왜 높은지 보니까 세 가지더라. 내구재인데, 내구재는 수요 위축, 공급 병목 해소되고 나머지 부분은 덜 내렸지만 이대로 제약적으로 하면 내릴 것 같다. 그래서 별 문제 안 하는 것 같아요. 주택인데 주택은 1년 시차로 움직이고 22년 하락으로 23년 내려오는 중인데, 23년 상승이 하반기부터 나왔기 때문에 24년 오를 것 같다. 셋째가 비주택인데, 비주택은 금리 영향을 덜 받고 공급 병목도 없어서 높다가 지금 완만히 내렸는데, 팬데믹 이전으로 가려면 역시 제약적으로 계속 가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분야에서 내구재를 제외하고는, 내구재도 제약적으로 간다 그러고
비주택 서비스도 계속 제약적으로 갈 거라 그러고, 주택 내리니까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또 이게 요즘 오르고 있으니까 또 제약적으로 약간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전히 계속해서 제약적으로 가야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스피치 주제가 앞으로의 전망이잖아요. 그럼 내가 생각할 때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이제 전망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아웃룩을 굉장히 길게 얘기해요. 파월식으로 말해보겠습니다. 일단 전망을 하자면은 팬데믹 관련 왜곡이 완화되면 인플레이션에 어느 정도 하방 압력이 가해질 거지만 제한적인 통화 정책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인플레이션을 지속적으로 2%로 낮추기 위해서는 추세 이하의 경제 성장과 노동시장 여건의 완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노동시장이 타이트하니까 임금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추세 이하의 경제 성장이 나와야 되고, 그러니까 경기가 조금 좀 둔화되어야지 되고, 노동시장도 좀 풀려야지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먼저 경제 성장 부분인데, 그 제한적인 통화 정책을 쓰니까 금융이 긴축돼서 추세 이하의 성장에 대한 기대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작년 잭슨홀 이후에 2년물 실질 수익률이 250bp 상승했고, 장기 실질 금리도 150bp 상승했습니다. 금리 변화 외에도 은행에서 대출 기준이 강화되어 가지고 대출 증가세가 급격히 둔화되었습니다. 이러한 광범위한 금융 여건의 긴축으로 인해서 일반적으로 경제 활동의 성장 둔화에 기여를 하고, 이번 경기 사이클에서도 그 증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난 5분기 동안 산업생산 성장이 둔화되고 주거 투자에 지출된 금액도 감소됐습니다. 그러니까 경기 둔화를 하기 위한 어떤 그런 변화나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경제가 예상대로 냉각되지 않을 수 있다는 신호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올해 현재까지 GDP 성장률은 예상치를 상회하고, 그러니까 추세 이하의 성장률이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예상치를 상회하는 성장률이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장기 추세를 상회하고 있다고 하죠. 그리고 최근 소비자 지출에 대한 수치는 특히나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18개월 동안 급격히 둔화되었던 주택 부분이 드디어 파월도 얘기하죠. 다시 회복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주택시장이 난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제한적인 통화 정책으로 이런저런 게 다 잘 되려면은 경기 둔화하고 노동시장이 좀 풀리고 이런 게 조금 있어야 되는데, 경기 둔화는 아니라 서프라이즈한 GDP가 나오고 있고, 장기 추세 상회하고 있고, 수요는 견조하고, 그리고 앞불사 주택도 다시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추세 이상의 성장세가 지속된다는 추가 증거가 나온다면은,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약간 이례적으로 딱 뛰었는데 이게 좀 더 이어질 거라고 한다면은 추가적인 통화 정책의 긴축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긴장해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한 거는 주거 부분의 토지 투자가 감소하고 이런 것들을 막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거 다 좋아요. 경기가 위축돼야 되는 거죠. 근데 경기가 위축되는 그런 지표들인데, 이 두 지표는 위축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GDP 그로스가 갑자기 너무 잘 나와버리고, 그 다음에 주택시장도 다시 올라가 버리고 약 이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약간 충격을 받게 되는 거죠. 차트의 주택 부분 투자 역시 그러다 보니까 다시 재상승을 할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둬야지 되는 겁니다. 파월이 인플레가 잡히려면 예상 하회하는 GDP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애틀랜타 연은이 발표하는 GDP 나우를 보면은 이게 GDP가 연율하로 또 5.9%니까 이게 이제 상당히 심각한 부분이죠. 이제 노동시장도 약간 풀려야 되는데, 노동시장도 얘기를 합니다. 노동시장의 재균형은 지난 한 해 동안 계속됐지만 여전히 불안전합니다. 25에서 54세 근로자의 경제활동 참가율 증가와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된 이민 증가, 노동 공급이 개선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민자도 받아서 노동 공급이 개선됐습니다. 실제로 한창 일할 나이에 있는 여성의 노동력 참여율은 6월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여성은 노동시장에 어마어마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노동력 수요도 완만해졌습니다. 수요가 엄청 타이트했는데 살짝 내려왔어요. 네, 구인난은 여전히 높지만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급여 일자리 증가율은 크게 둔화됐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총 근로시간은 보합세를 보였고,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팬데믹 이전 범위의 하단으로 감소해서 노동시장 상황도 좀 풀리고 있습니다. 노동시장도 풀리니까 좋아요. 이러한 재조정으로 임금 상승 압박이 완화됐습니다. 다양한 지표에 걸친 임금 상승률은 점진력이긴 하지만 어쨌든 둔화가 되고 있습니다. 명목 임금 상승률은 궁극적으로 물가 상승률 2%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둔화되어야 되는데, 물론 가계에게 중요한 거는 실질 임금 상승률이거든요. 명목 임금 증가율이 둔화가 되고 있지만 같이 만약에 인플레이션율도 내려버리면은 실질로는 올라가 버려요. 아시겠죠? 임금 상승률은 예를 들면은 5%인데 물가가 6% 올라가면 난 마이너스인데, 나는 5% 벌고 있는데 물가는 2% 오르면 실질 저는 3% 증가하는 거니까 실질이 중요한 건데, 최근 어쨌든 헤드라인 내려오고 있잖아요. 헤드라인 내려오니까 3%까지 내려갔으니까 임금 상승률이 이거보다 높으면은 실질 임금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임금 상승 압박이 완화되긴 하지만은 이게 그러니까 이 부분이 되게 재미있는 부분이죠.
이제 스피치의 결론으로 갑니다. 이 정도 하니까 이제 결론을 가게 되죠. 이 말은 굉장히 많이 바이럴이 됐는데 2%는 우리 인플레이션 목표이고 앞으로 계속 유지할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인플레이션을 이 수준까지 낮출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제한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달성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스탠스가 언제 달성되었는지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2%를 지켜야 되는데 2%를 가기 위해서는 제약적이어야 되죠. 근데 이 제약적이라는 기준이 언제 달성되는지 파악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지금 내가 5.25에서 5.5까지 올렸는데 이게 제약적인지 아닌지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긴축 사이클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몇 가지 그 현상이 있는데 예를 들어 실질 금리는 현재 플러스이고 실질 금리는 명목에다가 물가를 빼거든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기대치를 빼는데 현재 명목보다 그 인플레이션 기대치를 뺀 이 실질은 미국이 지금 한 2% 정도 나오기 때문에 사실 상당히 높은 레벨입니다. 실질이 플러스일 때는 주식시장이 좋지 못해요. 실질이 마이너스 갔을 때는 주식과 부동산이 좋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플러스가 점점 심해지고 있는 구간에 갔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고 또 중립금리에 대한 그 주류 추정치도 내가 생각할 때는 훨씬 그 중립금리에 대한 여러 추정치가 있는데 소위 0.5%부터 뭐 2.5%까지 있는데 그거를 훨씬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근데 우리는 현재의 정책 기조가 그러니까 현재 수준의 금리가 경제활동, 고용, 인플레에 하방 압력을 가하는 제약적인 걸로 보고 있는데 여기서 이 중립금리를 확실하게 파악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 통화정책이 진짜 억제 수준인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항상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중립금리가 높아버린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지금 현재 금리는 제약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 서두에 그 스트럭처럴 시프트라고 했잖아요. 구조적인 어떤 변화. 이게 중립금리가 0.5에서 1.5나 2로 간다면은 연준의 현재 5%대 그 금리도 제약적이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 더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완전 쫄아 있었는데 그 말을 올해 혹시 중립금리 얘기를 하나? 라고 했는데 중립금리를 완전히 얘기하진 않았는데 이거를 돌려서 얘기하죠. 우리가 좀 이걸 잡으려면은 2% 가야 되고 잡으려면 제한적이어야 되는데 이 제한적일 때 나오는 어떤 것들이 있고 우리 주류의 추정치 현재 금리가 중립금리에 대한 주류 메이저들의 추정치를 좀 상회하고 있는데 이 주류가 아니라 마이너들 저 같은 그 찐따 마이너들이 중립금리가 높다고 생각하는 부리들이 조금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확실하게 파악할 수 없으니까 이게 진짜 억제할 수 있는 레벨인가? 하고 살짝 불안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중립금리 부분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이제 망치 한 대 맞은 느낌인데요. 일단 이거는 금리의 역습이라는 책에서도 중립금리에 대한 거를 엄청나게 다루고 있는데 지금은 이런 중립금리에 대한 논란이 많습니다. 사실 중립금리가 그 많은 사람들이 이거가 물가가 안정화되는 그런 금리라고 많이들 알고 계신데 이거를 처음으로 발표했던 그 빅셀의 원리, 빅셀은 이거를 예금과 대출이라는 여수신 밸런스 금리도 중립금리라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빵 퍼센트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물가가 안정화되고 성장도 안정화된다면은 이 물가 상승률이 거의 없는 그런 구간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중립금리가 내려가는 것이 맞는데 근데 예금자와 대출자를 보면은 뭔 말이냐면은 저는 금리가 빵 퍼센트라 그러면은 지금 1,000억을 빌리고 싶습니다. 금리가 빵 퍼센트라고 하면은 0% 금리면은 뭐 1,000억 빌려야죠. 근데 금리가 있으니까 그 돈을 못 빌리는 거거든요. 근데 돈 빌려주는 쪽에서는 0% 금리면은 내가 쟤한테 이걸 1,000억을 빌려줘 버리면은 그 돈을 회수 못 할 수가 있으니까 리스크를 붙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금리는 빵일 수가 없는데 이 빅셀이 말했던 중립금리는 그 물가만 밸런스 있게 하는 게 아니라 물가뿐만 아니라 예금 여수신 밸런스 금리 개념도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진짜 0일 수가 없는데 이걸 0이라고 얘기하는 게 이 금리 부분에 대한 큰 오해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립금리가 좀 더 높을 수 있다. 그리고 금리가 또 성장률을 반영을 해서 올라가는 거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더 깊게 봐야 되지만 시장에서는 이 중립금리에 대한 해석을 매우 협소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가 부분에 대해서만. 그래서 물가 부분에 대해서 중립금리가 올라갔다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연준에서 기준금리 더 올릴 수 없다 이런 말을 하는 거고요. 근데 파월이 얘기하죠. 중립금리 확실히 파악 안 되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면은 중립금리가 지금 낮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주장에 대해서도 일단 선 그어버리는 거죠. 중립금리가 낮다는 그 주장 오케이 좋아. 근데 중립금리 파악이 돼? 어차피 파악 안 되는 개념인데 그러면은 중립금리가 지금 높다는 주장 역시 어차피 파악 안 되는 거고 그러면은 지금 높은지 나쁜지 알 수 없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하이에크하고 케인즈가 어마어마한 말을 하는데 시장의 금리가 규제적인지 완화적인지는 신용을 보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신용을 보면 되는데 왜 물가를 보냐 이런 여튼 상황입니다. 2%로 가기 위해 노력 중이고 지금 5에서 5.5가 제약적이라 생각하지만 중립금리 레벨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고 주류가 낮다고 하니까 지금 우리 금리가 낮은 것 같은데 비주류는 지금 중립금리가 높다고 하니까 우리 금리가 제약적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금리가 진짜 제약적인지 아닌지 알 수 없다. 이게 제약적이라면은 물가가 잡혀야 되겠죠. 근데 지금 물가가 잡힌 속도가 더디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이게 진짜 제약적인가? 약간 이런 생각이 나오는 건데 그거를 얘기를 한 겁니다. 만약에 중립금리 레벨이 높아져 버린다면 2% 타겟 가려면 금리를 진짜 지금보다 더 높여야 되는데 그런 말을 한 거나 마찬가지죠. 파월의 마지막은 그 통화 긴축이 경제활동 특히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치는 시차의 지속 시간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이런 평가는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그러니까 1년 전 그 잭슨 홀 이후에 위원회는 7개월 동안 100 베이시스 포인트를 포함해서 정책 금리를 300bp 올렸습니다. 그리고 보유증권 규모도 줄였습니다. QT. 이런 시차에 대한 광범위한 추정치는 앞으로 상당한 추가 지연이 있을 것을 예상합니다. 이런 전통적인 그 정책 불확실성의 원인 외에도 이번 경기 사이클 특유의 수요 공급 불일치는 인플레이션이랑 노동시장 역할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서 더 복잡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런 시차 때문에도 그 복잡했는데 이번 경기 사이클은 특히 수급 밸런스가 되게 안 맞는 것 같다. 그러니까 실업률이 늘지 않으면서도 일자리가 이제 줄고 있는데 이게 이제 반가운 일이지만 역사적으로 이거는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고 노동시에 대한 추가 수요가 많다는 것을 또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요즘에 노동시장이 굉장히 예민하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상하다, 평소와 다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원래 시차 때문에 레깅이 있으니까 이것 때문에 내가 또 스트레스를 받는 건데 요즘 노동시장이 또 이상해가지고 이런 것들도 그동안에 봤었던 그런 시장의 흐름과 다르기 때문에 또 조금 더 헷갈리는 것 같다. 그래서 이런 여러 정말 불확실성이 많아지다 보니까 민첩한 정책 결정의 필요성을 되게 강조하고 있지만 어쨌든 불확실성 엄청나게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불확실성은 과거와 현재 모두 통화 정책을 또 지나치게 긴축하면은 위험이 커지고 너무 완화할 경우에도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그 양 위험에서 균형을 잡아야 되는 우리의 과제, 나를 복잡하게 만든다. 그래서 더 이상 나를 찾지 말라는 거죠. 나를 찾지 마! 나는 이제 숨고 싶어!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화 정책을 너무 적게 하면 목표 이상 인플레가 고착화되고 궁극적으로 고용에 대해서 높은 대가를 치르면서 이건 이제 실업률이 이제 엄청나게 커지면서 그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게 되는 이런 거고요. 너무 많이 긴축하면은 경제에 대해 불필요한 해를 끼칠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서 파월이 시차를 얘기하는 건데 이 시차라는 말을 톰 호니그가 하죠. 연준 편에서 연준 정책이 시차를 두고 작동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너무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데 실제로 파월도 여기서 드디어 이제 시차를 얘기를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통화 정책들은 항상 시차를 두고 반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시차라는 불확실성도 있는 거다. 이거에 대해서도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는 이번 경기 사이클이 좀 다르다는 것도 불확실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너무나 그 불확실함을 증폭하는 거다. 금리 레벨에 대해서도 지금 중립금리가 낮네 높네 서로 악유하고 있는데 시차의 영향도 봐야 됐는데 노동시장 포함한 경제획관도 매우 이례적이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나 지금 너무 힘들다 이런 거고요. 그걸 안고도 불구하고 2%를 가야 되니까 요 양 범위 안에서 진짜 너무 어려우니까 이해를 해달라. 파월의 마지막 결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상 그렇듯이 이제 시적인 표현을 써요. 항상 그렇듯이 우리는 흐린 하늘 아래에서 별을 보면서 항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리스크 관리 고려 사항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기분이 하늘이 되게 흐려서 별이 잘 보이지 않는데 그 별을 보면서 항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장인데 별이 잘 보이지 않는 바다에서 흐린 하늘을 보면서 항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가오는 회의에서, 그러니까 9월과 11월의 FOMC 미팅에서 우리는 전체 데이터와 진화하는 전망 및 위험을 바탕으로 진행 상황을 평가할 것입니다. 이러한 평가를 바탕으로 추가 긴축을 할 건지 아니면 정책 금리를 동결하고 추가 데이터를 기다릴지 신중하게 결정하겠습니다. 이게 신중하게 결정하겠다. 물가 안정을 회복하는 거는, 그러니까 물가를 우리가 잡으려고 하는 거는 그 연준의 두 가지 임무를 달성하는데 매우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강력한 노동시장 여건이 지속이 되려면은, 그러니까 실업률이 정말 좋으려면은 물가 안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이 끝날 때까지 계속 노력하겠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이 근원 PC 물가 중에서 주택이 어쨌든 내리고 있으니까 주택 내리고 있다. 내구재 내려가고 있죠. 중고차 서비스 관련해서 막 내려가고 있잖아요. 비주택 서비스는 미국 로컬 얘기니까 제약적인 금리는 내려간다. 이제 무조건 다 내려간다 얘기를 하죠. 근데 지금 주택이 다시 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2023년에 연준 정책의 어떤 그 터닝 포인트가 어떻게 보면 하반기 주택 때문에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지켜봐야지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문에서 잭슨홀 발표문에서 파월이 말했던 발언들 중에서도 예상치를 벗어났다고 얘기한 게 미국의 성장률이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성장률이 예상치를 벗어날 정도로 높게 나왔다는 거죠. 그거는 역으로 말하면은 아직 금리가 제약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례적인 성장률이 높게 나오는 것이 정말 진짜 이 높게 나오는 게 맞아? 라고 하는 거를 이제 확인해야지 되고, 그리고 또 하나, 단기적으로 다 좋은데 또 시차를 두고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불확실성까지 있다는 거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매크로 이코노미스트들이 올해 10월, 11월부터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가 종료되면 소비가 위축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소비가 위축되면은 수요 견인 인플레 부분에서 소비가 빠져가지고 인플레가 많이 잡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파월의 말을 듣고 저 개인적으로는 그 돈 찍어내는 제왕 연준에서 그 좀 다뤘던 그런 메시지를 조금 이제 생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는 연준이 현재는 결코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연준 정책이 시차를 두고 나타나니까요. 그러니까 연준의 정책은 거의 무조건적으로 후행적으로 그 늦게 대응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들이 조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름 높인다고 엄청나게 높였는데도 불구하고 성장률 너무 잘 나오고 막 고용 탄탄하고 막 이래 버리니까 근본적으로 회의가 드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진짜 높은 건가? 지금 이 금리가 정말 진정 높은 금리가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정 높은 금리가 아니라면은 왜 진정 높은 금리가 아닌가? 그래서 이 자연스럽게 빅셀의 개념인 물가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그런 금리 상황에서 최대치의 성장률이 나올 수 있는 그 마법의 눈에 보이지 않는 이데아 금리. 이데아 금리가 진짜 이게 0.5처럼 낮은 건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닌 거 아니야? 그러니까는 우리가 체력이 엄청나게 좋아진 상황에서, 그러니까 우리 막 6% 성장하는 나라에서 5% 금리는 높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 버리면은 이게 진짜 이게 많은 거 맞나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그 연준 멤버나 이콘들이 미국 금리가 제약적이라 할 건데 지금 진짜 제약적이냐? 물론 실질 금리가 높으니까 제약적인데 어쨌든 성장률이 너무 높아 버리니까 이제 완전히 뭐라 그럴까 황당한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제가 읽었던 책이랑 약간 연결해서 쓴 부분인데요. 금리의 역습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좀 재밌는 부분이 나옵니다. 뭐냐면은 금리가 높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돈이 벌리는 분야에만 돈이 갑니다. 그러니까 돈이라는 건 한정적이잖아요. 그 한정적인 돈이 효율적으로 쓰이게 돼요. 근데 제로 금리가 되면은 돈이 안 벌리는 스타트업 쪽으로 돈이 들어가요. 소위 뉴머니들이 선호하는 쪽으로 돈이 가죠. 그러면 이거를 그 소위 오스트리아 학파에서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금리가 낮아서 제로 금리화 되게 되면은 이 돈들이 원래 돈이 벌리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돈의 효율적인 운용인데 돈이 안 벌리는 스타트업 쪽으로 너무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 한정적인 돈이 제대로, 그러니까 최유효 배분되지 못하게 된다면은 그때 성장률이 위축이 된다고 얘기를 해요. 뭐 1860년 존 로크 개념 받아서 빅셀이 중립금리를 만들게 되는데, 그러니까 시장의 자연 이자율이라는 거는 빵일 수가 없다는 거죠. 빵일 수가 없고 이게 어느 정도 높아야지 그 돈이 최유효 배치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미국 기준으로 미국이 10년부터 17년까지 제로금리였는데 10년부터 17년까지 그 제로금리 기간에 돈들은 어떻게 됐냐면은 효율적이지 않게 배치가 됐을 수가 있잖아요. 그럼 효율적이지 않게 배치가 되면은 생산성이 굉장히 위축이 됐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은 금리가 높잖아요. 금리가 높다면은 거꾸로 말하면 돈이 효율적으로 배치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돈이 효율적으로 배치가 되면은 그 돈이 벌리는 분야로 돈이 가니까 성장률이 올라가요. 그래서 사실 요즘의 상황을 이제 미국식 경제학, 그 시카고 중심의 경제학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그 유럽의 오스트리아파 경제학이 더 잘 설명을 하는데, 그치만은 뭐 미국은 미국이니까 그래서 이제 뭐 양놈들은 양놈들 생각이 있겠지만
저는 지금 성장률이 높게 나오는 부분을 잘 설명하는 이론이라고 조금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성장률이 그냥 높게 나오는 게 일시적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돈의 효율적인 배분으로 인해서 생산성이 올라가면서 나오는 그런 성장일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조금 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 책을 좀 더 자세하게 분석왕에서 한번 다뤄볼 생각인데 그때 좀 더 자세하게 해보고요. 사실 이 파월의 연설 이전에 22년 같은 경우에는 22년은 그냥 넉넉히 하하호호 오늘 또 무슨 선물 주냐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인플레 잡겠다고 하니까 완전 충격받고 빠졌는데 이번엔 그 전주에 어마어마하게 좀 쫄아 있다가 막상 딱 뚜껑 열어보니까 그냥 저냥 비슷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그렇지만 지금 너무 낙관적으로 생각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원래는 23년 11월 금리 인상도 그 잭슨 홀 전이라든가 이럴 때는 10%였다가 이게 점점 올라가기 시작해서 지금 50%를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은 그냥 답을 정해놓고 금리 계속 내릴 거잖아요. 언제 내릴 건데요?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국내에도 영향을 주는데 이창용 총재가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 통화 정책이 긴축적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본인들이 생각하는 선택지에서도 상당히 제약적으로 작용을 할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넉넉히 있기가 좀 어렵다 이런 말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시장금리가 지금 올라가고 대출금리가 올라가는 것도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실질금리가 플러스라는 거 아직 한국은 실질금리 마이너스인데 실질금리가 플러스로 갈 수도 있다는 거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하반기나 하반기 이후에 대해서 좀 더 조심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스트리밍은 이 정도로 하겠고요. 제가 긴 시간 잭슨홀 연설에 대해서 좀 풀어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뭐 해석이 잘못되었거나 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생길 수 있다는 거는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만 저는 이거를 읽으면서 이제 들었던 생각은 다른 이제 해석을 다들 하시잖아요. 그래서 좋은 해석을 해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도 그런 해석을 계속 보다 보니까 나도 좀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읽게 되었었는데 중간에 읽다가 다른 쪽에서 얘기 안 하는 부분들이 많다는 느낌을 좀 받아가지고 이거를 정말 풀 센텐스를 다 해석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돼가지고 이거를 좀 풀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연준이 갖고 있는 그런 생각이 우리가 500bp 올려가지고 잘 잡힐 것 같은데 일부는 잘 가고 있는데 일부는 안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시차도 있고 불확실성도 있고 중립금리 불확실성도 있고 또 예상을 하지 못했던 GDP 성장률도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연스럽게 데이터를 기반으로만 평가를 할 수밖에 없고 시장에서 말하는 우리 중립금리 낮아 지금 제약적이야 이거에 대해서 일단 그러니까 데카르트처럼 다 모르겠고 일단 다 회의한다 너네가 말하는 거 전부 회의하고 그냥 데이터만 보자라고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파월은 다시 동굴로 약간 숨어 들어서 갈 것 같고요. 그래서 9월과 11월 FOMC는 또 시장에서 또 이런저런 설레발을 하겠지만은 생각보다 여전히 매파적일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약간 열어놔야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시차 얘기하고 불확실성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부분에서 하루 이틀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충분히 제약적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제약적이지 않다고 생각이 되는 순간 바로 그냥 올리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겠죠. 오늘 스트리밍 이 정도로 하겠고요. 다음에도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